제조합 단백질이죠. 바이오 의약품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천연물에서 시작했을 때의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 구조를 갖는 합성 신약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하면은 아직까지는 항체, 그래서 유래하는 이제 제조업 단백질이 거의 지배적이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학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제조업 단백질이라고 칭하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산 공정이나 분석이나 뭐 정제나 이런 이론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라든지 SOP 같은 것들이 이런 제조업 단백질을 기준으로 많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다를 것 없이 해외도 상당히 제조업 단백질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책은 너무 자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하고는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브리프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히 요약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름 그래도 뭐 핵심 내용만 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업 단백질의 중요성은 너무 명확하죠.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mRNA 백신이 붐이 일어서, 그러니까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조업 단백질이 주인공이었죠. 백신에도 마찬가지고 치료제에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많이 아파가고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조업 단백질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미 공장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SOP 같은 많은 프로세스들이 정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달리티를 쓰기보다는 이런 기존의 전통 강자인 제조업 단백질이 계속해서 강세였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분리 방법이라든지 분석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진단에도, 또 아니면 산업 같은 뭐 세제나 아니면은 뭐 식품에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치료제는 대부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단단 같은 경우는 진단의 효소 항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표적인 예가 엘라이자 같은 거죠. 엘라이자 같은 거가 이제 면역 반응에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항체를 붙여놓고 이 효소와 항체 간에 어떻게 보면 효소도 단백질인 거죠. 엔자임으로서. 그래서 이런 바인딩 어피니티를 이용해서 나중에 발색 반응이나 뭐 케미컬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흡광이나 형광 혹은 인광 같은 반응을 통해서 검지하고자 하는 애널라이트 혹은 검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것도 이 효소와 항체이기 때문에 비단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 제조합 단백질이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뭐 기본적인 내용을 찾아보면은 제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의 핵심은 결국에는 유전자 클로닝이에요. 이전 시간에 제가 그 유전자 가위하면서 아마 살짝 언급도 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자 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엔 딱 두 가지가 존재하죠. 내가 발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타겟의 유전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잘 발현을 시켜서 불려줄 수 있는 숙주세포, 그러니까 호스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 두 사이의 질을 이어주는, 예를 들면 플라스미드 같은
중간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유전자를 필요한 부분만 잘라놓고 중간층이 플러스 미드에다가 잘 끼워놓은 다음에 이를 잘 불려주는 호스트에 삽입을 시키면, 그러니까 트랜스펙션을 하게 되면 이 호스트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전자 클로닝과 이제 발현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스크류 세포의 종류가 뭐 균으로부터 세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발현 시스템 선택 시 고려사항은 뭐 수율이나 비용 혹은 단백질 접힘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예전에는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이용했어요.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이유는 실험을 체험을 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블링 타임이, 그러니까 세포가 한글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더블링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에서 유전체 공부할 때 초파리를 쓰는 이유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블링 타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짧고, 그만큼 세포가 증식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트랜스펙션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시키는 타겟이 결국에는 동물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곳에서 발현시키는 단백질은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치료제로서 단백질이 아니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인데, 그런 이제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생화학이나 여러분들에게 일반 생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제 발현이 되고 mRNA가 프로테인이 되면서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션에서 당 단백질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비로소 기능화의 베이스가 깔리는 것인데, 원핵 세포에서는 이런 글라이콜레이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핵 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많은 단백질이 비록 시간이 짧고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순도나 실제 목적에 맞는 치료제로서 100%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균에서,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부터 세포로 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차이니스 햄스터 오베레이라고 조세포라고 많이 해요. 조세포를 거의 많이 쓰고 이제 잘 됩니다. 트랜스펙션 잘 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포주 유래 세포주를 이용해서 최근에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뭐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율이나 뭐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린, 그러니까 식물 세포에서도 제조합 단백질을 많이 뽑아내는 추세입니다. 현재 김은각 교수님 연구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식물 세포에서 하다 보면은 뭐 돈이 많이 아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식물 세포를 다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하고 또 경제성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뭐 기술이 발달할수록 균에서 뭐 박테리아에서 동물 세포에서 또 식물 세포로 점점 이동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호스트 셀로서 세포주를 선택할 때는 분자 자체의 법적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영향들을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뭐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가라는 게 역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치 트레솔드가 있겠죠. 항상 어떤 단백질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보이기까지 트레솔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트레솔드를 넘어갈 때 이 단백질이 활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포인트가 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역가와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이제 생산 공정이죠. 이제 단백질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단백질을 생산을 하려면 이제 공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공장화 수준에서 공정을 하려면은 어떠한 개념들이 들어가느냐, 크게 이제 상부 배양 공정과 하부 정제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upstream, 그다음에 downstream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upstream은 그러니까 배양이잖아요. 많이 불리는 거, 그러니까 많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세포 배양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세포를 실제로 키울 수 있는 반응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리액터라든지 이렇게 좀 거대하게 불릴 수 있는, 숫자가 매우 증가하는 느낌의 오름차순이 맞나요? 업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다음 단계부터는 단백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려놨는데 그로부터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결국에는 얻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로 뿌개고 수출하고 심전시키고 여과해서 결국에는 단백질을 농축시키고 정제하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단백질로 얻기에는 수많은 단백질로부터 점점 그 캔디데이트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고도화해서 수율이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 기반의 정제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죠.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크로마토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에는 크기 배제라든지 이온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 소수성 기타 등등 어피니티를 이용한 정제 기술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실 거는 상부 배양 공정과 하부 정제 공정의 차이, 구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러한 공정 기술들이 있었고 정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조 단백질을 생산을 정말 고순도의 단백질을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들이 또 어떤 포인트들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해보면 다음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업스트림 부분에서는 대량으로 생산을 잘 해내는 세포주를 만드는 것이죠. 세포주를 잘 만들어서 뱅크화 시키는 것이죠. 뱅크화 시켜서 잘 정립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전자 삽입이 잘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잘 시켜서 더 많은 단백질을 발현시키게 하는 세포질을 만든다거나, 유전자 중폭 기술을 이용해서 고효율성 세포질을 만드는 방법, 지금 계속 불리는 내용이죠. 그러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거나, 정말 좋은 세포를 만들어 놔봤자 빨리 죽으면 뭐합니까?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37도에서 33도로 낮추는 겁니다. 좋은 배양.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 주기에서 원기에서 홀드가 되는데, 보통 이 원기에 많이 정지하게 되면은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아무래도 레지스턴스 개념으로 생존율이 향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특성 유전자 같은 예를 들어서 세포 사멸에 관련된 유전자들, BCL2라든지 아니면 P53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특정 유전자들의 활성 혹은 발현을 적절히 조절해서 세포주를 엔지니어링 한다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세포주에 관련된 것이고 당연히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세포주의 발효 및 배양 기술입니다. 어찌됐든 세포주를 잘 만들었는데 또 세포주가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밥, 단백질,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먹을 거 좋은 거, 우리 운동할 때 막 단백질 쉐이크 먹는 것처럼 이런 좋은 거 다 모아가지고 대량에 만드는 거,
당연히 불리는 거니까 업스트림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주의할 거는 면역 반응에 관련될 수 있는 동물성 성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상위 공정이었다면 이제 많이 불려놨으니까 하위 공정에서도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순도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정제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다양한 정제 기술, 그러니까 정제에 해당하겠네요. 정제 기술에 확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다운스트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얻어진 단백질을 잘 분석해서 이 단백질이 맞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라고 분석하는 것도 결국에는 줄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이외에도 어떻게 제재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피드를 이용해서 mRNA라든지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또한 제재화 기술의 하나이고요. 스케일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공장이나 연구소 수준에서 대부분 공장이겠지만 라지 스케일로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타트는 실험실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파일럿 스케일,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이전 단계의 파일럿 샘플들을 만드는 스케일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SOP 표준 프로토콜을 가지고 대량 생산해내는 이 스케일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 하나 더 더하면 이제 배양 기술에다가 셀 뱅크 하나 더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 굉장히 짧죠. 책은 엄청나게 깁니다. 양도 많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봤어요. 그래서 다 다루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사파나 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프로덕션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 리액터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배양액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나의 그 키워드가 또 하나의 소제목이 되고 그게 소단원이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